당신이 만약 자식이 남긴 빚을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말했습니다. 연을 끊으라고, 자식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 아버지는 묵묵히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도, 퇴직금도, 노후 자금까지 모두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형식적인 사과를 건네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가 5년을 기다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7월 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들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책상 서랍도 모두 텅 비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떨림도 눈물도 없었죠. 그저 천천히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사흘 뒤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대출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아드님 성함이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께서 2,500만 원을 대출받으셨는데 석 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보증인이신 아버님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열흘 뒤에는 또 다른 대출 회사가 찾아왔죠.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남긴 빚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보증 채무 4천만 원, 신용대출 3,200만 원, 카드 빚 800만 원, 합계 8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 끊으세요. 그런 놈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채권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아버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갚아야 할 빚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35년을 일한 대가로 받은 4천만 원, 그 돈도 모두 빚 갚는 데 쓰였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시려고요? 왜 대신 갚으세요? 그 자식이 책임져야죠.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아버지, 못난 자식이라는 말만 동네에 퍼져나갔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8천만 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았죠. 집도, 퇴직금도, 적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월세로 옮긴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벽 경비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단편적인 소식만 전해졌죠. 재혼했다는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새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연락이 왔는데요.
아버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아버님 전화번호를 물어보던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네. 왜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사건이 되어갔죠.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채무변제 내역서, 대위변제 증명서, 공증된 채권양도 계약서,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년째, 4년째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시효가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77번째 생일이었죠.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조금 살이 쪘고 옷차림도 말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선물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지는 않았죠. 친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제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용돈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죠.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채무 변제 내역서였습니다. 8천만 원, 아버지가 갚은 모든 금액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출회사, 카드사, 보증 채무 모두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대위변제.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채권양도 계약서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아들의 채권자는 대출회사나 카드사가 아니라 아버지 본인이었죠. 세 번째 서류는 구상권 청구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네 번째 서류는 민사소장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상태였죠. 채권자 박오, 채무자 박민준, 청구 금액 8천만 원과 5년치 법정 이자.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게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위변제라는 게 있다. 내가 내 빚을 갚으면 그 권리가 나한테 넘어온다. 법적으로. 아버지, 이제 내가 갚을 차례다. 아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너는 도망치면 끝난 줄 알았겠지.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책임은 대신 질 수 없다. 아버지, 내가 빌린 돈이다. 내가 갚아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5년이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지내냐는 말도 없었다. 아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통해서 들었다. 재혼했다고, 아이 낳았다고, 잘 산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비 일을 했다. 내가 빌린 돈 갚느라 집도 잃었다. 퇴직금도, 노후 자금도 다 썼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다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법원 판결 나면 내 재산 다 압류된다. 해외에 있어도 소용없다. 추적할 수 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울먹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는 고맙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버지, 제발. 법원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거실에 혼자 남은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승소였죠. 아들은 8천만 원의 5년치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 총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해외 계좌도 추적되었습니다. 재산 명의도 조회되었죠. 아들이 그동안 모은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니, 더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까지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5년을 기다렸다는 거잖아. 대위변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동네 이웃 한 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진작에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5년이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면 끝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구나. 열심히 갚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갚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랐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네, 이제 그렇게 살아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갚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죠.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건넸죠. 이번 달 상환 금액입니다. 아버지는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조금 많은데? 여유가 생겨서요.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싶습니다. 그래. 아들은 차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그래라. 아들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5년 전 아들이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해도 책임은 대신 질 수 없다. 조용히 중얼거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